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사를 와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랑 하나 바라보고 일찍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문제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구했고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른 시간 이사를 하는 거라 앞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아기를 안고 출근길을 배웅하느라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아침부터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사할 때 다 그렇죠 뭐. 이사 잘 오셨어요.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더라고요. 앞집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해주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보 다녀올게. 이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잘 갔다 와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 보기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맞다. 잠시만요. 저는 이사하느라 시끄러울까봐 미안한 마음에 앞집이랑 아랫집에 드릴 복숭아를 한 박스씩 준비했는데 집으로 들어가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이사하느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준비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드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애기 안고 계셔서 들기 힘드실 텐데 문 열어주시면 제가 안쪽에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았던 첫 만남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어요. 다음날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 다 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참 다정하고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 남자도 저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네, 와이프가 차 타고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하거든요. 처가에서 애기 하원을 도와주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을 다녀서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친정이 근처에 있어서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그럼요, 다행이고 감사하죠. 몇 번 타고 가세요? 저 100-1번이요. 이제 곧 와요. 저도 그거 타고 가는데. 같은 쪽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버스도 같은 버스고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2 정거장 먼저 내리더라고요. 그럼 출근 잘하세요?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정한 저 남자를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가정을 보니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어쩌다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냥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앉아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앞집 남자가 버스를 타더라고요. 퇴근 시간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보았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옆쪽으로 와서 앉았어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와, 신기하네요. 퇴근 시간도 같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혹시 운명이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그렇게 그와 출근하는 시간에 계속 마주쳤고, 이제는 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빠르게 문을 열고 나가고는 했어요. 퇴근 시간에는 가끔씩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겼고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주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소식? 그 인간 바람난 여자랑 결혼한단다. 다음 주에 시골린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그래? 얼마나 잘 살지 궁금하네. 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인간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곳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나면서 어려운 일인데 그 인간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희씨? 뒤에서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당황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랑 술 한잔 해줄래요? 그는 와이프랑 통화를 하더니 간단하게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사겠다며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맥주를 사들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 몇 달 전에 이혼하고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바람나서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냥 그 얘기 듣는데 저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앞집 남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이사 오고 다정하고 사이좋은 은호씨 부부 보면서 참 부럽고 저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한 은호씨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타지로 이사와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대화를 할 상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마음을 그에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출근할 때도 옷도 짧은 치마를 입고 조금 더 섹시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를 보니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지가 묻었다던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매주면서 계속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이 생겼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고 저는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도 제 옆쪽으로 와서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버스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그가 잡아주면서 제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저를 감싸안듯이 되었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그도 긴장을 했는지 아래쪽에서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릴 때가 돼서 내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은호 씨, 아까 버스에서 혹시 흥분됐어요? 네? 미안해요. 은호 씨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어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그를 잡아 끌어당기며 9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집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앞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제가 앞집 여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였고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남편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좋다고 하였고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저를 마치 떠넘기다시피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다르게 결혼 후에는 일도 잘 하지 않았고 맨날 기술을 배운다며 페인트 칠을 몇 주 배우다 그만두고 그 이후 공사판 노가다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계속하긴 했는데 남편은 나는 정말 이렇게 한평생 돈 버는 짓거리 하면서 나름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다며 인생 참 거지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술이나 마시던 남편이었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남편이 만드는 생활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여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피우다가 끝내 저에게 목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치도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제 뱃속의 소중한 아이 때문에 꾹 참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사정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걸리면 한동안 바람을 안 피운 척 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자기는 원래 생각 같은 거 없는 놈이라며 오는 여자 안 막는다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임신 때문에 거동도 힘든 저를 약 올리더군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던 터라 심지어 제 앞에서 저희 집 전화기로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불러서 임신한 저를 놔두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제가 병원도 못 가는 걸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대출까지 해주시고 저희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같이 있느라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들어오더니 당당하게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돈 같은 건 못 주고 앞으로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도 안 보냐고 그래도 당신 핏줄이고 당신의 아들인데 한번 안아라도 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봐야 뭐가 바뀌냐고 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얼굴 봐야 서로 힘들어질 테니 그냥 앞으로 남편은 없다 생각하고 살라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을 한 이 인간이 남겨준 것은 당시 들어가 있던 반지하방에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주인분께 사정을 하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친정집으로 돌아온 저는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친정집은 저와 갓난쟁이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매일 눈치를 주는 아버지 덕에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진 이후로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친정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혼한 딸이 집에 다시 들어와 평생 있을 생각을 하냐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결혼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울면서 호소해도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딸 다 키웠으니 당장 나가라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와 싸우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저를 위해 매일같이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그동안 밖에 나와서 음식점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갔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보내주고 아들의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이커 운동화 한 짝 못 사줄 동안 아들은 돈에 너무나 한이 많이 맺혔지만 항상 힘들어하던 저를 더 배려하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속도 깊은 아이라 가끔씩 저희 친정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답답한 나머지 남편 이야기를 거론하며 남편인 그 자식 찾아가서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할 때면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제 아들이 할머니에게 아빠 이야기 하시지 마시라며 엄마인 자기가 지킬 거라던 제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마냥 집에서 쫓아낸 딸이 내심 걱정은 되었는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돈을 얼마씩 보내셨고, 그 돈을 모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조그마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도 적어도 교육만큼은 시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딸이라 딱히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버려진 이후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희 아들만큼은 저는 잘 몰라도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아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번이나 호소하자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잡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학원도 다니고 하더니 금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때 남들이 다 하는 영재교육 이런 걸 못 시켜줘서 이제서야 제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준 모자란 부모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풍파들이 있었지만 저는 적지 않은 돈들을 벌게 되어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었고, 중간에 저에게 재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남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남편과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편 이후부터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주던 학비들과 생활비도 전부 모아두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엄마처럼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에게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음식 장사라니. 제가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평범하게 대기업 다녀서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고 결혼도 못한다고, 자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요식업 한 가지 길인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장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긴 것 같다며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음식 장사를 시작하더군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약 음식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망하게 되면 그땐 다시 마음 접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아들은 그렇게 음식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의 음식 장사는 처음부터 겉멋에 들려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 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들을 토대로 조사한 노트들만 수두룩했고, 전국의 맛집이라면 그게 푸드트럭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며 연구를 반년 동안 하더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호프집을 하나 차리더군요.
그동안 아들이 모은 돈들과 대출,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이 투자를 해줘서 50대 50의 지분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픈 전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저희 음식점 폐점 시간이면 매일 안주 요리들을 수십 번씩 만들면서 맛을 테스트하며 보내더니 결국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그런 아들을 지켜보았으나 3년도 채 되지 않아 5군데의 지점을 확장하며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자기도 솔직히 1년은 조마조마했는데 3년째 지나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 안정권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서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며 제 이름의 명의로 사주더군요. 매달 생활비 드릴 테니 이제는 음식 장사 하지 말라던 제 아들을 보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이 마치 이날을 위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벌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겠냐며 말을 하자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 충분히 저를 버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자기가 엄마였으면 그 지독하게 미웠던 아빠 때문에라도 자기를 버렸을 것 같다고 말하며 수십 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느라 요즘 관절도 안 좋고 병을 달고 사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 자식인 저를 위해서라도 아픈 몸 이끌고 이제는 일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더군요. 정 일을 하고 싶으시면 아들 가게나 한 번씩 나오셔서 관리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에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들의 일은 단기간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호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도 오픈하면서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아들도 그때는 이제 연애도 하며 곧 결혼을 할 무렵에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파트 하수관이 막혀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수리공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나도 그 얼굴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노동과 피로에 찌들어 매일 술만 달고 살던 그 얼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다가 제가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 저인 걸 깨달았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말로 희죽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났나 보네. 라고요. 자기한테 울며불며 매달리더니 인생 참 좋아 보인다며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서 좋겠다고, 아들은 어디다가 버렸냐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답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자기 혼자 이 말 저 말 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집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군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가서 아들 사진을 보더니 멍하니 있더군요.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혹시 자기 아들 아니냐며 말하길래 저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집을 갑자기 나가더니 주말에 아들이 있을 때 전 남편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널 낳아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라며 안으려고 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을 밀쳐버리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에게 미치셨냐고, 저는 아빠가 없는데 무슨 아빠냐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친아빠라고, 그동안 자기가 안 보고 싶었냐며 눈물을 계속 쥐어 짜내자 아들은 그냥 말도 안 섞고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 자택에 이상한 사람이 침입했다고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나가면서도 자기 아들과 아내라고 소리치는 전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들에게 사실 배관 수리공을 불렀는데 저 사람이 올 줄 몰랐다고, 그 이후에 우리 사진을 보더니 저렇게 또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자 아들은 저에게 엄마 앞으로 저런 인간은 절대로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나타났고 아들의 말대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인간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손편지로 자기가 잘못했고 저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는 등의 글들로 도배하다시피 한 편지들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아들과 제가 만약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보려고 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하자 아들은 전 남편을 갑자기 불러들였고 남편은 아들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냐며 김칫국을 잔뜩 먹고 설레발을 치자 제 아들은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런 혈육 관계로 부른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못 받은 20년간의 양육비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당신이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자 전 남편의 울먹거리는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잘 살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 돈을 받고자 하냐며 아들에게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아들은 엄마의 수십 년 인생이 그 몇 푼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당신은 당신 혼자 잘 처먹고 바람 피우고 살아오는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 당신 말대로 돈으로 몇 푼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그 몇 푼이 엄마의 인생이었다고, 반드시 받아낼 거라고 하자 순식간에 도망치듯이 사라진 전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결국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금은 감액되었지만 그 돈까지 다 받게 생겼어요. 저희한테 어떻게든 빌부터 돈 좀 받으려고 했던 그 인간은 오히려 저희한테 돈을 돌려주게 되자 자기는 돈이 없다며 울며불며 난리던데, 참 인생이라는 게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든 돌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한창 꽃이 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달 지내다가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답시고 뭔 놈의 술을 그리고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과 했던 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할 때에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준이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층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는 게 말이 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냐고. 아,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 보던가. 집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돼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도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던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 오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자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을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앞 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며 뒤로 물러났고 갑자기 떠오른 아들이 생각나 2층을 바라보니 창문을 바라보며 울고 있길래 급하게 올라가서 안아주고 진정시켰어요. 뒤이어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구조해주려고 작업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차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심각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은 남편과 옆집 여자를 분리시킨 뒤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듣게 된 둘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척추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였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둘 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해하고 있던 도중 산사태에서 꺼낸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가 차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있던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와 떼어보니 문제없이 잘 작동하길래 안에 있던 영상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다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역시 우리 옆집 오니까 정말 좋지?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딜러로 성공했으니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 새롭게 출발하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나도 지금 밑밥 깔고 있긴 한데 확 걸릴 것 같진 않네. 워낙 성격이 센 편이라.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시간 백수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 없이 놀고 먹으면 내 돈 까먹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 줄 알아?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긴 한데 당신 나이도 있잖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나만 보고 따라올 거야? 그놈만 자식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이쁜 아기도 자식인데. 다음 달에 결정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뭐 먹고 싶어? 응? 햄버거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라 괜찮을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회사 동료인 여자와 함께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불안한 회사 생활에 섣불리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몰래 만나기만 했던 거죠. 자동차 딜러로 성공을 한 후 회사 동료였던 옆집 여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끝내 저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렇게 차를 폐차시킨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와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옆집 여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급하게 수술대에 올랐다며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까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단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고 오열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회사는 옆집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양쪽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뒤이어 남편이 눈을 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 손은 남편 얼굴로 향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수술이 끝난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더니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차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잘 들으셨죠? 저놈이 그동안 저를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서준이는 무슨 죄예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용서해줄 일 없으니까 한 번씩 마비된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게 제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쳐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라도 부탁하마. 아들을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떠나지 말거라. 무릎 꿇으셔도 소용없고요. 용서해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 못난 놈아,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다. 이래도 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벌받고도 자존심은 남아있나 봐. 어떻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아들 서준이도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을 그 몸뚱이로 후회하면서 살아봐 어디.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모르는 상태로 당했다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거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이라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